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설날에 주신 거 잘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주택시장 할 차례거든요. 네. (164페이지) 할 차례 맞나요? 160페이지? 아, 이거 안 했습니까? 네, 할당 효율적 시장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할당 효율적 시장이요. 할당 효율적 시장의 뜻부터 일단 알아야 됩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의 뜻. 네, 그 교재 줄 하나 칠게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여기 양가로 1번에 할당 효율적 시장의 의의 이렇게 돼 있죠. 자, 첫째 줄에 보시면 끝부분에 초과 이윤이 존재할 수 없는 시장. 이거 보이세요? 네, 그 부분 줄을 치세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 이윤이 없는 시장이에요. 초과 이윤이 없는 시장. 자, 우리가 시장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 있고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시장이 있어요. 우리 시장을 크게 둘로 나눈다 하면 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완전 경쟁 시장이죠. 네, 완전 경쟁 시장. 네, 잘하셨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 그럼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시장은 무슨 시장입니까? 네,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보 비용의 존재 유무를 가지고 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 이윤이 존재합니까? 완전 경쟁 시장 초과 이윤이 없죠? 네, 초과 이윤이 없어요. 초과 이윤이 없다. 그럼 초과 이윤이 없으면 아까 제가 무슨 시장이라 그랬습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당연히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 이윤이 없잖아요. 그죠? 네. 자, 이제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 불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네. 근데 우리가 정보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정보를 내가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 비용이라는 건 내가 돈을 지불한다는 얘기는 그 정보에 어떤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보 가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정보 가치. 그 정보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가치를 정보 가치라 그래요. 그럼 만약에 정보 비용하고 정보 가치가 똑같아. 정보 비용과 그러면 초과 이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정보 비용은 만약에 5천만 원짜리 정보 비용을 5천만 원을 지불했는데 정보 가치도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 정보를 통한 초과 이윤이 없겠죠. 초과 이윤이 없어요. 그럼 초과 이윤이 없다는 건 무슨 시장이 되어 버립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정보 비용보다 정보 가치가 커요. 정보 가치가 커. 그럼 이 경우는 초과 이윤이 있을까요? 있죠. 이때는 초과 이윤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 그럼 이때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않겠죠? 네, 우리가 비할당 효율적 시장 또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자, 제가 이제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그 결론을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쭉 적었던 내용이고. 첫째, 정보 비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완전 불완전을 나눕니다. 초과 이윤의 존재 유무를 가지고 완전 불완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보 비용의 존재 여부를 가지고 완전 불완전을 나눴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아셔야 될 내용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인가요? 네, 그렇죠.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이윤이 없으니까 당연히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네,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자, 근데 두 번째,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틀렸죠. 네, 틀렸습니다. 왜냐? 네. 왜냐하면, 이게 왜냐면입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도, 지금 이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근데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도 지금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고 있죠. 네,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그래서 이 세 개를, 요거를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꼭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160페이지에 보세요. 160페이지. 그 양가로 2번에 그 동그라미 1번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세요. 불완전 경쟁 시장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하면, 같다면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불완전 경쟁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독점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점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장이 다 할당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완전은 당연히 할당 효율이고 불완전도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시험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이 나오면 그 말 자체는 틀렸다는 겁니다. 불완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가 있다.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161페이지에 동그라미 6번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거든요. 동그라미 6번. 자, 우리가 부동산 투기. 자, 이 투기라는 건 우리가 왜 합니까? 투기를 왜 합니까? 네. 초과 이윤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부동산 투기는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얻기 위해서 발생한다. 그럼 만약에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초과 이윤이 불가능하다면 투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 이윤이 없으니까 당연히 투기가 일어나지 않겠지. 근데 불완전 경쟁 시장은요, 투기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 일어나요? 자, 보세요. 이때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니까 안 일어날 거고, 이때는 안 일어날 거고, 이때는요? 일어나겠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완전해서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라 그러면 안 돼. 이때는 안 일어나잖아. 지금 이때는 불완전이지만 안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초과이윤 때문이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초과이윤이 없으니까 투기가 안 돼. 이때는 투기가 성립한다, 안 한다? 투기 성립 안 해. 이때는 투기 성립해. 그렇죠? 투기가 성립하잖아요. 근데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투기가 성립한다 그러면 안 맞잖아, 이게 지금. 맞습니까? 자, 첫 번째 기억할 거,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다.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다. 그건 뭐 때문이냐? 초과이윤이 있기 때문이다. 초과이윤이 있다는 건 뭡니까? 할당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니면 초과이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동그라미 6번입니다. 자, 6번에 줄칠게요. 부동산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해서라기보다는 할당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7번에요. 줄 하나 치겠습니다. 할당효율적 시장에서는 줄 딱 치세요. 할당효율적 시장이라는 건 초과이윤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초과이윤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시장은 과소평가나 과대평가된 부동산이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과소평가, 과대평가된 부동산이 있다는 얘기는 초과이윤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당효율적 시장에서는 과대평가나 과소평가된 부동산이 존재할 수 없다. 여기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죠. 동그라미 1번, 2번 세 가지 하고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다. 할당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이제 164페이지인데요. 주택시장입니다. 주택시장. 네, 그리고 보면 주택 서비스하고 뭐 주택 수요와 소요는 제가 3월달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이 부분은 뭐 크게 지금 그렇고. 주택 시장 중에서 먼저 주택 여가 보겠습니다. 주택의 여가. 네, 주택의 여가 과정은 시험에서 좀 출제 빈도가 높은 편에 해당돼요. 그래서 좀 봐두셔야 돼요. 이 주택의 여가는 크게 하향 여가와 네, 상향 여가로 나눌 수가 있죠. 항상 용어가 나오면 뜻을 꼭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하향 여가. 하향 여가가 뭐냐면요. 뜻부터 적고 설명드릴게요. 자, 상위층, 고소득층이 살던 집이에요. 자, 이 집이 점점 낡아졌어요. 시간이 경과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이 집을 상위층이 하위층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팔았겠죠. 그냥 공짜로 줄 리는 없으니까. 그냥 집을 팔고 딴 데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득층, 상위층이 사용하던 집을 하위층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거. 그대로 물려주는 거 그냥 줬다는 거 아닙니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 하향 여가는 수선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팔았다는 겁니다. 안 고치고 그대로 넣었어.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상향 여가는 뭐냐면 하위층, 저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상위층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하위층이 사용하던 집을 상위층이 쓰는데 그냥 쓸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렇죠. 뭐 수선을 했다는 얘기고요. 여기 수선이라는 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 그래서 시험에서 재개발 이런 말이 나오면 상향 여가예요. 재개발. 네. 그리고 시험에서는 수선을 안 했다, 수선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우리가 수선을 하려면 수선 비용이라는 게 드나요? 네. 수선 비용이 발생하죠. 그리고 우리가 수선을 하면 가치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시험에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수선 비용, 수선 후 가치 증가 이런 말이 나와요. 이때 수선 비용이 더 커. 수선 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는 수선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하죠. 그럼 이게 이런 말이 나오면 결국 수선 안 한다는 뜻이구나. 그럼 무슨 여가가 된다? 하향 여가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수선 비용보다 수선 후 가치 증가가 더 크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수선 비용이니 수선 후 가치정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선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를 읽고 판단을 해야 돼. 수선을 안 한다. 그러면 무슨 여과? 하향여과. 수선을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면 무슨 여과? 네, 그렇습니다. 네, 뜻을 먼저 꼭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하향여과는 어떨 때 발생하느냐는 거예요. 이 하향여과는 형님들이 입던 바지를 동생이 물려받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저 형이 입던 바지를 동생이 그대로 물려줬는데 동생들이 안 입으려고 그래. 싫대. 그러면 물려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물려주기 힘들죠. 이거 안 입겠다. 좋아하질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향여과는 저가주택에 대한 저가주택의 수요가 많이 있을 때 발생할까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없을 때 발생할까요? 그렇죠. 네. 증가 시 발생한다. 그래야 상위층이 사용하는 집을 저소득층들이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저소득층들이 안 써. 물려받으려 하질 않아. 그러면 부자들이 살던 고소득층이 살던 집이 점점 낡아져가지고 물려줘야 되는데 아무도 물려받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같은 거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상향여과는 저가주택의 수요가 어떨 때? 없을 때 감소 시 발생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고가주택의 수요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는 재개발을 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새로운 주택을 짓겠죠. 요 말이나 요 말이나 같은 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의 여과 과정에서는 하향여과와 상향여과의 뜻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수선 여부, 그리고 어떨 때 일어나는지,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165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줄 좀 칠게요. 여과 현상이란 이런 말 보이세요? 네. 그럼 여과 현상이란 주택이 줄칩니다. 주택이 소득 계층을 따라 상하로 이동되는 현상. 자, 이때 상하로 이동된다는 게 주택이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바뀌는 거죠. 맞아요. 처음에는 그 집에 고소득층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소득층이 들어와 산다. 무슨 여과입니까? 하향여과. 전에는 저소득층이 살고 있던 집이었는데 이걸 다 고쳐가지고 상위층이 들어와 산다. 무슨 여과입니까? 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볼게요. 다시 또 줄 하나 치겠습니다. 둘째 줄에 주택의 질적 변화, 이번에 찾았어요. 둘째 줄에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여기까지 줄을 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과라고 할 때는 하향여과가 일반적으로 얘기해. 우리 하향여과가 자연스럽잖아요. 내가 쓰다가 낡아지니까 다음 사람한테 물려주고, 그 사람도 쓰다가 좀 낡아지면 또 물려주고. 이게 자연스러운 자원 흐름 아닙니까? 좀 썼다가 좀 낡아졌다 그러고, 야, 찾는 사람 없네. 다 부셔서 새로 만들어. 그게 상향여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향여과가 훨씬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주택의 여과 현상 제가 동그라미 1번, 2번은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주택의 하향여과 과정은 3월 달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지금은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넘길게요. 자, 넘기시면 이제 166페이지에 주거분리라는 게 나옵니다. 주거분리. 네, 여기 좀 보겠습니다. 주거분리. 네, 주거분리 먼저 뜻. 네, 항상 뜻이 먼저 중요합니다. 의미. 네. 주거분리란
네, 주거 분리는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해요. 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고급 주택지역과 네, 요 말이나 요 말이랑 같은 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로 이렇게 나눠진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주거 분리는 왜 일어날까? 주거 분리의 원인, 원인. 외부 효과 때문이라고 봅니다. 외부 효과. 이 외부 효과는 우리 나중에 정책 농감 자세히 공부하는데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받으면 정의 외부 효과, 나쁜 영향을 받으면 부의 외부 효과를 부릅니다. 네, 나중에 이제 자세히 공부할 텐데. 자, 여기가 저소득층 주거지역이고요. 저소득층 주거지역. 여기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현상을 뭐라 부른다고요? 주거 분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참고로 들으시면 돼요. 자, 이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게 깨지질 않고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그게 주거 분리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저소득층 됐다가 고소득층 주거지역 됐다 이렇게 바뀌면 그건 주거 분리가 아니잖아요. 수시로 바뀌면 주거 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딱 정해지고 나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야. 이거 왜 그러냐 이 말이야. 왜? 자, 요 지역은 자, 수선 비용하고 수선 후 가치 전가를 비교해 봤을 때 자, 요 지역은 조금 부의 외부 효과가 강해. 왜? 저녁이 되면 좀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술 먹고 좀 자주 주무시는 분도 있고 동네 자체도 좀 지저분하고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가 강하단 말이에요. 여기는 우리 여러분들 자제분들 좋은 학교 보내고 싶죠. 그죠? 그 왜 그렇습니까? 안 좋은 학교는 부의 외부 효과가 강하거든. 가면 애들이 막 침도 뱉고 막 돈도 뺏고 때리고 뭐 이러잖아요. 여기는 좋은 학교 가면 애들이 좀 면학 분위기도 좋고 뭐 애들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정예부 효과가 강하단 말입니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이 동네가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집을 고쳐봤자 집값이 500만 원이 안 올라. 그러니까 저 지역은 수선을 할까요, 안 할까요? 수선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동네가 더 나빠지겠죠. 수선도 하고 개발이 돼 일로 올 텐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그대로 남아 있어요. 투자를 안 해. 투자를 안 해. 근데 이 지역은 보세요. 수선 비용보다 수선 후 가치 증가가 더 크게 일어나거든. 여기는 500만 원 들여서 내가 수선을 하더라도 집값이 500만 원보다 더 올라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일반적으로 수선을 계속 해나가고 유지를 하고 보수를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고소득층 주거지역, 고급주택 지역으로 남아있게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거분리가 일어난다. 그래서 주거분리의 원인은 외부 효과 때문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것보다 우리 교재 보면 경계지역에서의 동그라미 5번이네요. 경계지역에서의 여과현상 보이세요? 네. 이 부분 조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그 부분이 시험에 최근에 한두 번 나왔어요. 자, 이 부분이죠. 경계지역. 자, 여기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인데 고소득층 주거지역, 부자 동네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역은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좋은 정예부 효과가 날아온단 말이에요.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은요, 다른 이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있는 집들보다 비싸게 거래될까, 싸게 거래될까? 비싸게. 그렇죠. 여기는 그래서 할증 거래된다. 할증 거래. 자, 그런데 여기입니다. 자, 여기는 고급 주택 지역이지만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집들은
네, 할인 거래가 일어나겠죠. 할인 거래. 네, 요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네, 시험에 최근에 한 2번 정도 물어봤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고소득층 주거, 여기 이제 고소득층들이 살던 지역 아닙니까? 근데 요 지역에 있는 집들이 낡아져가지고, 집을 수선하려고 그러니까 만약 수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예를 들어 여기는 인접했기 때문에 부의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 주거지역 사람들 일로 이렇게 이사를 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여가입니까? 하양여가. 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저에서 고로 온다고 해서 상향이 아니고 원래 누가 살던 집인데 상위층이 살던 집인데 하위층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하향여가죠. 하향여가입니다. 이런 현상을 침입이라 그럽니다. 침입은 하향여가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침입이 일어나요. 무슨 여가라고요? 하향여가. 그럼 계속 이렇게 침입이 일어나. 그럼 결국 나중에 여기가 이제 무슨 지역이 돼버릴까? 저소득 주거지역으로 완전 바뀌어버리겠죠. 이처럼 침입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그 지역의 성격이 완전 바뀌는 것을 계승천이라고 부릅니다. 침입은 이질적인 요소들이 들어오는 게 침입.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게 침입. 이런 이질적인 요소가 계속 침입이 일어나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현상을 뭐라 부른다? 계승천이. 그럼 침입이 먼저 일어나요? 계승이 먼저 일어나요? 네, 침입이 먼저 일어납니다. 네, 그 내용 좀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그럼 우리 교재 166페이지 5번에 기억해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167페이지. 불량주택 보겠습니다. 불량주택. 네, 불량주택. 요거는 이제 결론만 좀 아시면 돼요. 자, 불량주택이라는 거는 주택으로서 효용 가치가 거의 없는 좀 그러니까 안 좋은 집이죠. 굉장히 안 좋은 집, 판잣집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불량주택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왜 일어나느냐는 거야. 왜? 불량주택은 왜 발생할까? 이 불량주택은 하향여가 때문일까요? 상향여가 때문일까요? 하향여가죠. 상향여가는 수선을 하는데 불량주택이 생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일단 이 불량주택은 하향여가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소득층이 사용하다가 좀 집이 낡아졌죠? 그럼 저소득층이 그대로 물려주는 거야. 물려줘.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살다가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또 물려줘. 또 그 사람이 살다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또 물려줘. 이렇게 점점 물려주다 보면 그 집이 낡아질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불량주택이야. 그래서 불량주택은 하향여가의 산물입니다, 일단. 그리고 이 불량주택은 그러면 자원 배분이 잘못돼서 그런 거냐, 이 말이에요. 아까 형님 입던 바지를 동생이 물려주고 또 그 동생이 또 입다가 그 다음 세대 동생한테 물려주고 이런 게 자원 배분이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럼 뭐 때문이냐? 불량주택은 소득이 낮다 보니까 그러한 집을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자원 배분이 잘못돼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네, 불량주택 동그라미 1번입니다. 거기 보시면 둘째 줄에 저소득의 문제이다. 보이세요? 네. 그래서 불량주택은 주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줄칩니다. 소득이 낮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만약에 소득이 높아져 버리면 이 불량주택을 찾는 사람이 없어. 그럼 이게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불량주택은 줄칩니다. 시장 실패가 아니면,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시장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는 자원 배분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오히려 시장이 하향여가 과정을 통한 효율적 자원 배분의 과정이다. 자원 배분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시장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저소득 문제야, 소득. 그래서 이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철거와 같은 이런 거는 해결이 안 돼. 그 밑에 보면 실질소득 향상이 효과적인 대책이다. 그래서 저소득층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불량주택을 해결할 수 있어요. 됐나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크게 그래서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가 원인이 아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장론 다 했고요. 자, 173페이지. 네, 이제 우리 입지론 보겠습니다. 입지론. 그 입지 및 공간 구조론 나오죠. 자, 입지와 공간 구조론 하기 전에 지대와 직가라는 게 나옵니다. 일단 지대는 토지 사용료죠. 토지 사용료. 네.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이거? 네, 유량입니다. 전에 우리 유량지량 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용료, 유량이죠. 직가는 토지의 가격이죠. 토지의 가격. 그럼 얘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네, 저량입니다. 가격은 저량입니다. 저량이다. 그리고 우리 교재 보면 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직가는 지대를 이자율로 나눴다.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이자율로, 할인율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를 할인율. 자, 요 식에서 자, 지대가 이렇게 올라가요. 지대가 이렇게 올라가면 지가도 어떻게 될까요? 비싸지. 같이 올라가겠죠. 그죠? 네. 그러면 지가와 지대는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네, 비례 관계입니다. 비례 관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자하고는, 얘하고 분자하고는 항상 비례 관계예요. 만약에 이자율이 올라가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지가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이 분모가 올라가면 얘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모와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분모는 반비례 관계에 있고 분자는 비례 관계에 있거든. 그럼 시험에서 만약에 저거를 물어본다면 지가와 지대는 비례 관계, 지가와 이자율은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전용수익과 경제지대라는 게 나옵니다. 이 전용수익과 경제지대는 예전에는 시험에 그렇게 많이 안 냈는데 최근에 조금씩 물어보려 하고 있어요. 시험에서. 좀 봐두실 필요가 있다. 자, 저기 생산 요소의 수입이라는 게 나왔네요. 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생산 요소. 시험에서 생산 요소가 뭡니까? 이런 걸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산 요소가 뭔지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문제를 풀고 할 때 도움이 돼. 이 생산 요소는 생산물을 만들 때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생산 요소.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토지, 네, 자본, 노동,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라는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라는 게 있어야 공장을 지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또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공장을 짓고 기계를 사고 하려면. 그리고 노동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런 게 투입이 돼서 이런 것들이 투입이 돼 가지고 생산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건물이라는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땅도 있어야 되고 자본도 있어야 되고 노동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산 요소라 그래요. 생산 요소란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 네, 이걸 생산 요소라 그럽니다. 그럼 이 생산물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나요? 수익이 발생하죠. 자동차를 팔면 수익이 들어올 거고,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에서 임대 수익이 발생하죠. 수익이 발생해요. 그럼 이 수익이 발생하게 된 거는 누가 기여를 한 겁니까? 토지, 자본. 얘들이 지금 기여를 해가지고 이런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얘들한테 나눠줘야죠. 그걸 수익의 배분이라 그럽니다. 토지에게도 나눠줘야 되고, 건물 자본에게도 줘야 되고, 노동에게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토지에게 주는 걸 지대라 그럽니다.
자본에게 주는 걸 이자라고 부릅니다. 노동에게 주는 거를 임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를 생산 요소의 수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니까 여기 뭐 이자나 임금보다는 이제 지대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산 요소의 수입은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면 전용 수입이라는 게 뭐고 경제지대라는 게 뭔지 그 뜻을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제 편의를 돕기 위해서 좀 임금을 가지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대학생이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아르바이트. 네. 아르바이트 하러 갔는데 이 대학생은 7,000원만 주면 시급 7,000원만 주면 이 편의점에서 일할 마음이 있어요. 6,000원 주면 안 해. 6,500원 줘도 안 해. 딴 데 가버릴 거야. 근데 7,000원 줄게 그러면 일할게요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런 거를 전용 수입이라 그래요. 그럼 표현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교과서적인 표현은 전용 수입이란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급되어야 할 최소한의 지급액이에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봅니다. 전용 수입. 토지 등과 같은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로 그대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될 동그라미 최소한의 지급액. 뭔지는 아시겠어요? 네. 그거예요. 이게 전용 수입이에요. 근데 이전 수입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이 전용 수입은 들어보니까 정상이윤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까? 정상이윤. 네. 제가 전에 정상이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윤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성격이거든요. 같은 성격. 정상이윤이나 전용 수입이나. 자, 그런데 이 편의점 사장님이 난 7,000원만 좀 일할 텐데 10,000원을 주는 거야. 10,000원. 그러면 3,000원을 더 받았죠? 네. 맞아요? 이 3,000원이 경제지대예요. 그럼 경제지대는 정상이윤을 넘어섰네요. 이걸 뭐라 불러요? 네, 초과이윤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정리가 됐다. 정상이윤의 뜻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상이윤의 뜻. 편의점 알바 7,000원. 네. 7,000원만 주면 여기 일할게요. 이거 전용 수입. 그러면 경제지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초과이윤. 오케이. 이걸 기억하세요. 경제지대는 초과이윤이다. 경제지대는 초과이윤이다. 저 경제지대는 초과이윤이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자, 어떤 생산 요소의 공급이 잘 안 돼. 생산 요소의 공급이 잘 안 돼. 이 사장이 왜 7,000원만 안 주고 3,000원을 더 줄까요? 자, 만약에 얘가 굉장히 알바생으로서의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애겠지. 이런 애가 잘 없는 거야. 자, 생산 요소의 공급이 잘 안 돼. 그 생산 요소는 공급이 잘 안 돼. 귀에 공급이 탄력성이 큰 겁니까? 탄력성이 작은 겁니까? 탄력성이 작은 거예요. 이처럼 공급의 탄력성이 작을수록 공급이 잘 안 될수록 초과이윤이 더 커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세무사 이런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시장에 그런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공급이 많이 되는 걸 원해요? 공급이 안 되는 걸 원해요? 왜 그렇대? 그 사람들의 초과이윤을 크게 하려고. 그래서 생산 요소는 시장에 공급이 잘 안 될수록 초과이윤이 커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제지대가 커진다는 얘기는 전용 수입은 작아져요. 그래서 결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결론. 우리 교재. 어디냐면 173. 여기 동그라미 이번에 경제지대 니은입니다. 근데 곧 좀 중요하니까 줄 칠게요. 제가 줄 치세요 하는 거 줄 치세요. 경제지대는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경제지대가 아까 초과이윤이라고 그랬습니다.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줄 칠게요.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것은 수직에 가까울수록
전용 수입은 감소하고 뭐가 커진다? 경제지대가 커진다. 이걸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지금까지 뭐 나오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기억해 두세요. 나올 거라고 앞으로 나올 거라고 잘 기억해 두라고. 내 생각에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자, 다시 생산 요소의 공급이 잘 안 될수록, 제한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전용 수입은 작아지고 경제지대는 커진다. 왜냐하면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공급이 잘 안 된다는 얘기인데 걔가 다른 용도로 갈 일이 없어. 이 용도로만 써야지. 안 그래요? 생각해보면 얘가 귀한데 다른 용도로 갈 일이 있어? 이 용도로만 써야지. 의사가 귀한데 다른 데 가서 일할 일이 있어요? 당연히 의사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기 위해서 지불돼야 될 금액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전용 수입이라는 건 이 사람이 딴 데 갈까 싶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울산 시내 의사가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딴 데 가가지고 무슨 주차요원을 한다든지 뭐 세무사 이런 거 할 리가 없잖아. 그래, 전용 수입은 없어. 그러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거기에 대한 전용 수입은 작아지고 뭐가 커진다? 경제지대 초과윤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토지 한번 봐보세요. 토지는 공급이 수직이죠. 네. 수직이잖아. 네.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이잖아요. 네. 그러면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는 전부 다 뭘까요? 초과윤. 전부 경제지대인 거야.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대 그러면 일반적으로 초과윤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까 공인중개사나 세무사들이 시장에 공급이 안 되는 걸 원한다 그랬잖아. 그런 걸 지대 추구행위라 그래. 그럼 그때 그 지대는 초과윤을 얘기한단 말이야. 우리가 지대라는 게 토지 사용로지만 이 토지라는 것 자체가 완전 비탄력이다 보니까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는 그 자체가 초과윤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제지대 그래 버리면 초과윤, 그게 또 지대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경제지대는 파레토라는 사람이 주장했거든. 그래서 이걸 파레토 지대라고도 그래요. 파레토 지대.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전용 수입 뜻 아시라고 그랬어요. 경제지대는 초과윤이다. 생산 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전용 수입은 작아지고 경제지대는 커진다. 경제지대는 초과윤이다. 네. 그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보시면 준지대라는 게 나와요. 준지대. 조금 전에 경제지대 봤고 준지대라는 게 나와. 그럼 경제지대는 아까 저 초과윤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대표적인 게 뭐 토지와 같은 그런 생산 요소에서 발생하는 초과윤을 경제지대라 그래요. 이 경제지대라는 초과윤은 왜 발생한다?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샬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생산 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초과윤이 경제지대야. 이건 이 사람들 뭐 알지 당연히. 고민을 해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 요소 중에서 토지와 이런 거 말고도 공급이 비탄력적인 게 없나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우리 기계 있죠. 기계라든지 생산 설비라든지 자본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기에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자, 단기와 장기를 구별할 때 단기는 신규 생산 설비를 갖추기에는 부족한. 맞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공장이 A 공장, B 공장이 두 개가 있어. 이 A 공장도 물건을 1000개 생산하고 있고 얘도 똑같이 1000개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면적도 똑같고 기계 대수도 똑같았거든. 그런데 이 A 공장에서 이번에 기계를 100대를 증설했어. 그럼 이제부터는 A 공장이 생산량도 더 많을 거고 A 공장의 소득이 더 많이 발생하고 초과이윤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A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B보다 더 많이 생기는 소득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겁니까? 이 기계 때문에 생긴 거거든. 기계 때문에.
그럼 이제 B 공장이 이 A 공장을 따라잡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기계를 100대를 더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계 100대는 단기에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에는 A 공장이 B 공장보다 더 많은 소득과 초과이윤을 누릴 수가 있거든. 이런 걸 준지대라 그래요. 자, 생산 요소 중에서 단기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단기에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초과이윤 소득을 뭐라 부른다? 준지대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와 같은 것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아까 토지는 인간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샬이라는 사람은 이런 인간이 만들 수 없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경제지대와 또는 지대와 구별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요소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이다. 그 준이라는 걸 붙인 거예요. 지대와 성격이 비슷한데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준 이런 말을 붙인 거예요. 그럼 준지대 나올 때는 이제 여러분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이 준지대란 기계, 생산 설비, 자본 설비 이런 데서 발생하는 소득, 이것 때문에 생기는 소득이라는 뜻이에요. 소득이나 초과이윤을 준지대라고 불러요. 두 번째, 이 준지대는 장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해버립니다. 장기로 가면 이제 신규 설비가 다른 데도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장기에는 소멸해요. 장기에는 소멸한다는 것은 일시적이다, 영구적이다. 일시적이라는 뜻입니다. 일시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영구적이다 이런 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단계만 있는 거예요, 준지대는. 준지대 나오면 사람 이름 아셔야 되고요. 마샬. 요즘 사람 이름 다 알아야 돼. 마샬. 파레토. 얘네가 파레토라고 그랬죠? 네. 파레토. 오늘 사람 이름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파레토, 마샬. 그리고 준지대는 기계, 생산설비, 자본설비에서 발생하는 소득 초과이윤이다. 장기에는 소멸해버린다. 영구적이지 않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75페이지에 지대결정이론 나오는데 여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